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1% 오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인데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염승환 이베스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 겁니까? 아직 높은 수준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체적인 금융가의 좀 평가는 이제 정점은 찍었다. 이게 보고 있고 한때 9.1%까지 올랐었잖아요. 미국의 네. 물가 지수가 이제 7.1%대로 좀 낮아졌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높은 수치긴 하지만 항상 이제 이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부 지표를 좀 봤을 때 이번에 그 물가 상승에 좀 약간 이제 내려갔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주거비 상승률이 좀 컸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미국 물가 상승률의 거의 절반을 주거비가 차지를 했어요. 근데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대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세 같은 개념인데 이게 워낙에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랐었는데 이번에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도 좀 이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이게 영향을 줬고 또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한때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올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이 중고차 가격 지수도 좀 하락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제 다만 아직까지는 그 서비스 물가 지수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높은 수준은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 좀 관건은 그 서비스 물가 지수가 언제쯤 좀 본격적으로 꺾이는지 이게 좀 확인이 돼야 이제 본격적인 좀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물가 지수 정점을 찍었다. 우리나라 물가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물가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물가 지수도 사실은 이제 그 6.3%를 찍은 이후로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대외적 요인이 조금 저희들한테도 좀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제 유가가 일단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달러 유선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국제 이제 곡물가도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중반과 비교해서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환율도 1,400원 이상 계속해서 급등을 하다가 최근엔 1,300원대 전후로 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요인들이 국내 물가가 조금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초에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이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외적 요인들도 현재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또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곡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또 국제 유가도 중국의 경기가 조금 더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조금 더 둔화가 조금 이제 약화되고 혹시나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 이 중국에서의 이제 유가에 대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유가도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차이에 따라서 조금 더 벌어지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시 또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을 하기는 이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안심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좀 높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되어 왔고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의 증시 역시도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조금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일단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는 되게 긍정적이었고요. 이제 미국 시장도 올랐지만 한국도 이제 코스피가 다시 2,400 근접할 정도로 오늘은 좀 강세의 모습을 좀 잘 나타내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장을 그동안 굉장히 괴롭혔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물가거든요. 물가가 너무 높았다는 게 문제고 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줬죠. 이게 또 소비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경기 침체까지 이제 가셔야 될 정도로 좀 너무나 어려웠는데 지금 다행히 이제 물가가 좀 꺾이기 시작을 했고 오늘 이제 새벽에 그러니까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달러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인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또 이탈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기업들한테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가와 이 환율이 되게 중요한 게요. 대부분의 원자재나 이런 걸 수입을 하는데 거기에 환율까지 올라가면 이중고를 입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지금은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또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도 한번 그 얘기를 했죠. 중국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을 하면 한국한테 굉장한 경기 부양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최근에 환율이 또 안정된 거. 그래서 주식시장 분위기도 좋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하실 거는 환율이거든요. 이게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게 주식시장이 좀 그만큼 시장을 좀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관심은 미국이 이제 그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자 물가 전망하도 0.5% 포인트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0.5% 포인트를 좀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내일 발표가 될 이제 FOMC에서의 기준금리 이제 결정은 아무래도 이제 빅스텝 그러니까 50bp, 네. 0.5%포인트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제롬 파월 이제 미 연준 의장이 밝혔듯이 금리 인상의 이제 속도를 좀 조절할 때가 왔고 그걸 12월에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가 이미 그쪽으로 모아졌고 그다음에 시카고 페드워치 같은 데서도 보면요. 지금 이미 이제 50bp 인상의 확률이 8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50bp 인상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 이번에 발표된 것이 조금 기대보다 낮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25bp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예상보다 낮았거든요. 그렇죠. 10월 달에도. 근데 그때 이제 이후로 시장이 굉장히 낙관적인 기대가 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 의장 내지는 다른 이제 미 연준 인사들도 얘기하기를 이것은 한 번의 둔화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 번에 좋은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금리 인상을 뭐 멈춘다든지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섣부른 기대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발표될 이제 FOMC에서는 50bp 인상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50bp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느냐라는 부분인데 매파 발언이 계속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 11월 30일 날 브루킹스 연설에서 연준 의장이 좀 이미 힌트를 줬거든요. 그때 약간 비둘기로 좀 약간 바뀌는 듯한 좀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8월에 말에 열렸던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네.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갔다 왔죠. 그때 전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했던 게 이분이 폴 볼커가 되겠다. 1980년대에 그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죠. 그래서 인플레 파이터가 되겠다고 선언을 해서 증시가 또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걸 좀 벗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과잉 긴축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가 그동안 좀 심했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계속 긴축을 했잖아요. 이 긴축이 인플레를 제약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상했던 긴축 속도가 좀 나오면서 네. 물가가 좀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고 물가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눴죠. 재화,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서비스 물가, 고용 쪽에 좀 들어가 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주거비입니다. 근데 재화랑 주거비는 잡히고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고용인데 고용은 사실 구조적으로 내려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이제 앞선 두 개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유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물론 넘어야 될 산들은 많고 또 네. 시장이 또 너무 기대하면요. 연준 의장은 좀 눌러줍니다. 사실. 시장이 좀 너무 기대를 하면. 근데 오늘 또 새벽에 끝났던 그 미국 증시가 흥분은 안 했어요. 예. 물가가 그렇게 잘 나왔는데도 예전 같으면 또 굉장히 흥분을 했을 텐데 가라앉았다는 분위기에 있어서 오늘 연준 의장은 뭐 기존에 30일 날 있었던 입장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네. 약간 이제 비둘기적인 의견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폭발적으로 이제 앞으로 올리진 않겠지만 얼만큼 이 고금리를 오래 갖고 가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더 이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까요? 이 고금리 상태를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라고 보면요. 네. 저는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1년 더 가야 된다. 만약에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연말쯤에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꺾이는 신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7%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 연준에서 사실은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물가지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거든요. 이것의 근원, 즉 이제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같은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
그 금리 인상 정책의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표들을 이제 제외하고 보는 근원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이제 10월 달에 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치인 2%보다 지금 2배 이상이잖아요. 2.5배 이상.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것이 상당히 이 물가 목표치 근접한 수준까지 내려와야지 사실은 이런 고금리 정책을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낮추는 것은 사실 금리 인상의 이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년 정도라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내년 중반 이쯤에는 이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날 텐데 지금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한다든지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지 않으면 이미 이제 내년 말쯤에 물가가 상당히 잡히는 시점에 오히려 이런 강한 긴축의 효과가 더 나타나면서 물가가 잡혔는데도 경기는 더 크게 위축을 시키는 이런 과잉 긴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고려해서 지금 금리 인상 기조를 살짝 이제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를 완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금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를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물가가 완전히 꺾여서 진짜 목표치에 근접하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섣부른 낙관적인 기대는 이제 금물이고 내년도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앞서서 환율을 좀 잘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면 이제 미국에서 내일 금리를 좀 올리고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좀 벌어지게 된다면 환율은 또 한번 출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환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달러거든요. 근데 달러가 좀 꺾였기 때문에 그게 뭐 그 연준이 0.5% 올려면 이제 당연히 기준금리 차는 좀 벌어지겠지만 네. 그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죠. 지금 내년도 이제 오늘 새벽에 열리는 이제 FOMC에서 미국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거든요. 네. 점도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지난 9월에 4.6으로 찍었어요. 예. 지금 예상은 4.9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되면은 내년 최종금리 5에서 끝납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 기준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점도표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5를 넘어서 뭐 5.25까지 간다. 그럼 내년 그 2월, 3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올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이게 부담스러워요. 같이 안 올릴 수가 없어요. 한국은행은 지금 3.5가 목표거든요. 네. 그러면 3.75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죠. 그러면 왜냐면 이제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FO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일단은 좀 한국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내일 그 생방송이 또 있잖아요. 또 그 이창용 총재가 그렇죠. 또 그걸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그걸 보고 아마 또 발언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는 그 점도표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전 너무 이제 일각에서 뭐 이게 금리 차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들 좀 하시지만 사실 그 예전에도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금을 뺄까봐 네. 되게 우려를 했는데 그때도 뭐 이게 조사 자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때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을 때 오히려 한국으로 돈이 들어왔던 경우가 더 많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는 그래서 사실 금리 차보다도 당시에 경제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금리 차보다도 지금 좀 중요한 게 어쨌든 환율이 좀 많이 꺾였고 유가가 꺾였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신경 쓸 여지가 생겼어요. 그동안은 물가만 봤어요. 이제 신경 쓰고 싶은데 지금 부동산이 위험하다, 경제 안 좋다 이러는데도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없었죠. 예. 근데 이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3.5%에서 하는은 좀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안 올릴 것 같긴 한데요. 네. 미국이 더 올린다고 해도 아마 금리 차 1.5%까지는 좀 용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3.5 정도로 생각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이 더 이상 올릴 가능성은 없는가요? 올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원들이 지난번 이제 금통위에서 어느 정도 최종 금리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점도표 같은 것은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처음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분의 금통위원이 3.75%를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3.75%의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 연준이 이번에 발표할 경제 전망일 텐데요. 그 경제 전망에서 이제 점도표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최종 금리 수준, 그다음에 뭐 내년 그 이후에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이 모두 발표가 될 텐데 그야말로 이제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한 5.25% 정도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미 금리 격차가 이제 앞으로 더 벌어질 일이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사실은 환율은 이 한미 금리 격차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는 정도로는 괜찮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시장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그런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물가 안정에도 안 좋은 신호고 무역 적자에도 이제 안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품의 해외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지만 세계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높아지면서 수입 물가는 더 상승을 할 거고 따라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이 무역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무역 적자가 악화되거나 경상수지가 이제 차차 악화되면 이것은 사실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다른 한 가지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 물품 통해서 수입 물가 통해서 이제 물가 안정에도 좀 적신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한국은행으로서도 용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또 자본 유출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과거에 물론 이제 한미 금리 격차가 좀 벌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자본이 유출되고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주식 시장이 크게 위기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사실 이것이 이제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도 3.5%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고 저는 만약에 미 연준에서 5.25% 정도로 금리 상단 최종 금리 수준을 발표를 한다면 한국은행도 내년에 조금 더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의미는 물가를 좀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물가가 잡히는 것과 함께 경기가 침체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경기 둔화와 이제 물가 상승, 물가 안정 중에서 어느 것에 더 주안점을 줘야 될지는 사실은 그동안 이창용 총재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 의장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위축되거나 침체되는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는 것이 먼저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정책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한국은행도 조절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야말로 이제 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경제에 나타날 때까지 시차를 고려해서 그 시차를 고려했을 때 지금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 보면 나중에 그야말로 과잉 긴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지 이것이 통화정책 방향의 선회라든지 아니면 물가 안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서라든지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에 있고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으면 오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면 산타랠리라는 단어를 다 알고 계실 텐데 올해 산타랠리 애들 선물 좀 사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물론 오늘 새벽이 중요해요. 네.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또 갑자기 매가 되시면 또 어려운 거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물가 지표가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좀 산타랠리를 일부 좀 기대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예전처럼 랠리가 오더라도 강한 랠리 좀 어려운 게요. 아직까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또 개인 투자분들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게 금투세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유예가 된다면 심리는 좋아지겠죠, 당연히. 이제 세금 이슈가 좀 해결이 되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뭐 그대로 그냥 처리가 돼 버린다면 당연히 이제 세금에 따른 또 약간 회피성 물량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연말 랠리가 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좀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증시는 항상 방향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고점 대비 한 30% 급락을 했어요. 네. 뭐 경기 침체라든가 물가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선반영은 했는데 여기서 앞으로 더 좋아지는 이벤트 더 안 좋아지는 게 나온다면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물가도 조금씩 고점 대비 밀렸고 지금 환율 꺾였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화되고 있어요. 이런 방향성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저평가된 구간에서 굳이 뭐 너무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좀 중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로 코로나만 봐요. 제로 네.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근데 그 이면에 지금 중국이 뭘 하고 있냐면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지금 워낙 중국도 좀 부동산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M2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 2월, 3월부터 계속 풀기 시작합니다. 이 유동성 효과가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가 되거든요. 이거는 한국 경제에도 나중에 좀 힘이 되고
또 이게 나중에 반도체 경기도 좀 바꿔주고 하는 총재가 빠르면 내년 3분기 반도체 경기 회복을 좀 언급을 하셨거든요, 최근에.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 3분기. 보통 이제 증권가에서 내년 2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좀 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를 본다면 주식시장은 보통 6개월 또 선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뭐 분들이 좀 너무 이제 비관론, 주식시장에도 되게 비관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지금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소수의 편에 서서 좀 낙관적으로 좀 볼 때가 아닌가라는 좀 의견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미국 FOMC를 앞두고 두 분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까지도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